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네요. 나이를 먹는 것은 슬프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들을 둘러보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약국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지금은 꽤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돌아보면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쉽게 말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인생이었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 저를 갖게 되었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으셨다고 합니다. 고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였던 셈이지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끝까지 키워보려 하셨나 봅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께서는 저를 업고 일을 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대로 쭉 그 삶이 이어졌더라면 지금쯤 저와 어머니는 좋은 친구 같은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슬프게도 저는 지금 어머니의 얼굴, 목소리,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3살 무렵 어머니마저 사고로 눈을 감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넣어준 건지는 몰라도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부터 써오셨던 일기장을 저의 짐 가방에 함께 넣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얼굴과 목소리는 모르더라도 저를 힘들게 키우셨던 어머니의 고달픈 심리 상태는 잘 아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그 때문에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늘 저를 따라다녔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고의로 나를 버리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을 대신해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게 자라나는 내내 한이 되었던 저에게 딱 어울리는 꿈이었어요. 나의 가족을 갖는 것. 그 꿈을 갖기까지는 고아원 원장님의 도움이 컸었습니다. 늘 별것 아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늘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없이 편하게 경청해 주시던 원장님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시던 그분의 말은 실제로 정말 가능한 말이기도 했고 말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약대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넘어져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제 발로 약국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늘 답답했거든요. 그 때문에 약국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학을 고민하다 보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약사가 될 수만 있다면야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약사가 된 덕분에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약사가 된 지 5년이 흘렀던 해에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근무하던 약국에 감기약 처방전을 가지고 왔던 환자였던 남편이 다음 날부터 끈질기게 드나들어준 덕분이었지요. 제게는 그곳이 직장이기도 하고 손님과 그렇게 엮이는 게 싫었던 터라 자꾸 선을 긋자 남편이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음료수 하나만 마시는 시간만큼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에 넘어간 건지 그 끈기에 넘어간 건지 어쩌면 처음부터 저도 그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저는 줄곧 그이와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었지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보다 더 행복함이 앞서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질 않더군요. 조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여러 검사를 하고 나니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 배가 자주 아팠던 것이 오래 방치되면서 난소에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냐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 울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더군요.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저는 저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할 제 자신에게도 미안했고 저와의 미래를 그렸던 남편에게도 정말 너무나 미안했어요. 땡전 한 푼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약사로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학자금 대출이나 갚아야 할 돈을 갚느라 제 건강 돌보는 생각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스스로 저는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팠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괜찮아지니 잊어버리기도 했었고요. 아플 때 병원에 갔더라면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저의 말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 노력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 하나 보고 결혼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끝까지 고집을 피운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동원하여 아이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했었어요. 하지만 1년, 3년이 되도록 아이를 끝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종국엔 몸이 너무 힘들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해서 포기하기로 한 날부터는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당신의 꿈은 아이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거야. 내가 당신의 가족이잖아.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또 엉엉 울다가도 그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는 했었지요. 남편의 말처럼 아이가 없어도 저는 남편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신혼, 결혼 후에도 연인같이 지낼 수 있어 즐거운 순간도 정말 많았답니다. 포기하고 나니 처음처럼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 후 결국 난소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느라 괴로워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대신 저는 약국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요. 남편이 있기에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국 마감 시간을 앞두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손님 하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나가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축 처져서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두통약 10통만 주세요. 라고 말하기에 황당해서 그 얼굴을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의 눈빛을 보니 초점도 없고 멍하더군요. 순간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통약 10통은 그렇게 한 번에 팔 수도 없었어요. 그 많은 약을 사서 하려는 행동이 무엇일지 대충 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혹시 아닐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두통약 10통이나?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제가 묻자 저를 한번 무표정한 얼굴로 쓱 보던 학생이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은 목소리로 네, 많이 아파요. 하는 학생의 모습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 되지도 않은 연기력을 펼쳐야 했습니다. 학생의 주의를 끌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머리 많이 아프면 그거 참 괴로운데. 나도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봐서 알거든요. 나는 지금 배가 아파서 죽겠어. 점심을 잘못 먹은 건지.
아유, 하루 종일 화장실만 왔다 갔다. 어디 보자. 두통의 효과가 좋은 약이. 잠시만 학생. 정말 정말 미안한데 지금 또 배가 아파서 괜찮으면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금방 갔다 올게요. 거기 앉아서 이거라도 마시고 기다려요. 진짜 금방 갔다 올게요. 손으로 배꼽을 움켜쥐며 열연을 펼친 덕분일까요? 끄덕이던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저의 손만 보느라 학생이 제 발연기를 눈치채지 못한 덕분일까요? 제가 손에 쥐었던 음료 한 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학생이 약국안에 비치된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장실이 급하다는 듯 일부러 더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화장실 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소망약국인데요. 저희 약국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하나가 안 좋은 마음을 먹은 건지 두통약을 10통이나 달라고 해서요. 표정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영 예감이 좋질 않아서요. 교복 사이로 보이는 손목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흉터도 보이고 꼭 맞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의심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적이지 못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으니 마음먹고 걸었던 전화였는데 통화 너머 경찰관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주의를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통화를 마치고 일부러 화장실 변기물을 내렸어요. 세면대 물소리도 한번 들려주고 아주 천천히 화장실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경찰이 약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 핸드폰으로 약국 전화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금 저의 열연이 펼쳐질 시간이었죠. 계산대 위에 놓여진 약국 전화기가 따르릉 하고 울리는 동안에도 저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다급한 척 달려나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끊기 힘든 전화를 받은 것처럼 요구사항이 많아 곤란한 전화를 받는 것처럼 이마에 손을 짚고 혼자 말을 시작했어요. 네. 지난번 그 손님이시죠? 아이고, 기억나 하고 말고요. 병원에 못 가시겠어서 약국에서 바로 제조를 부탁한다고요? 그건 힘듭니다, 손님. 저도 웬만한 것들은 다 도와드리고 해드리고 싶은데, 처방전 없이 나갈 수가 없는 약이라서요. 아니에요. 우선 진정하세요. 어, 이러시면 저도 많이 곤란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오버스러운 손짓이나 표정까지 의도해서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 중간중간 난감하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1시간 같은 10분이 흘렀어요. 정말 다행히도 학생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가까운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던 경찰관 2분이 전화를 끊은 지 10분 만에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음이 놓인 제가 바로 수화기를 내려놓는데도 학생은 눈앞에 들어온 경찰관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여전히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위태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 분들께 조용히 그 학생을 인계했어요. 학생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깐 저를 향했습니다. 학생,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을 치지는 않을까 걱정한 저와는 달리 학생은 차분히 경찰관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경찰관을 다급히 불러 세웠어요. 저 학생 괜찮겠죠?
이제 제 손을 떠났으니 그쪽에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마음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경찰관은 괜찮을 거라고 저희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아이가 앉았던 의자엔 한 모금도 채 마시지 않은 음료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얼굴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저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었어요. 다음 손님이 약국을 찾고 그 다음 손님이 또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음료수병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어린아이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먹은 것일까? 교복 소매 사이로 비밀스레 삐져나온 끔찍한 흉터들이 내내 생각났어요. 처음 만난 아이 하나 때문에 까맣게 타들어가던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꼭 연락드릴 테니 걱정 말라던 경찰관의 말을 듣고 기다린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고했던 가게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지구대입니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2시간 전 학생을 데리러 약국으로 출동했던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저희 두 눈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켜 주었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죠. 첫 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줬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이 되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바랐던 대로 지구대로 간 학생은 별 다른 문제 없이 경찰관의 말을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수상하리만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필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님도 이런저런 일 하느라 마음도 많이 쓰이고 고생 많으시죠? 그 학생 보니까 마음이 많이 좋지 못하셨나 봐요. 저도 아까 겁도 나고 맞고는 싶은데 이렇다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보다 더 울먹이는 소리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올해가 경찰되고 처음 발령 받아온 지구대에서의 첫 해거든요.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종류의 시민분들을 만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눈물 고여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옆에서 보시던 팀장님이 그럴 수 있다고 차라리 나가서 펑펑 울고 깔끔하게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신고자분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렸죠. 학생은 1시간쯤 전에 가족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걸 알면서 바로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경찰관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더니 통화 너머로 울컥하는 숨을 고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을 가다듬은 경찰관이 그대로 전화를 끊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그 통화를 중단하거나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사님, 근데 그 학생이 정말 너무 딱하고 안 됐어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이 지구대에 가서 그 경찰관에게 자신의 처지를 직접 털어놓은 것이었어요. 학생의 첫 말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 깜짝 놀라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고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착하고 바르게 사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질문이라도 계속해서 걸어야 그래야 맞는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학생의 대답이 나왔을 때부터 경찰관은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학생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 학생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늘 집에 있던 가족들이 자기만 쏙 빼놓고 친척집으로 놀러 간 것만 빼면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어머니, 아버지, 오빠 셋 중 누구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초조해서 전화를 걸었을 땐 낯선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오선희 씨 따님 되세요? 통화를 끊지도 않고 부모님과 오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을 땐 이미 세 사람 모두 눈을 감은 후였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손도 잡아보고 뺨도 어루만져보고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엉엉 울어도 봤다던 학생. 도저히 가족들의 죽음 후에 자기 혼자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가족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혼자만 쏙 빼두고 친척집에 가는 걸 서운해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자기만 두고 친척집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도 좋대요. 자기만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친척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더 서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가 너무 딱해서요. 그래서 두통약은 왜 10통이나 사려고 했던 거냐고 묻는 마지막 저의 질문에 그 약을 먹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가족들을 따라가고 싶어 다양한 방식으로 눈 감아보려 했는데 작은 고통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자기가 너무 싫었다고. 하지만 약을 먹는 건 할 수 있겠더랍니다. 지금은 이모님이랑 지내고 있다는 말에 이모님께 연락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긴 했는데 혹시 그 학생이 다시 찾아오거들랑 꼭 다시 연락해주세요. 경찰관의 말은 듣는 제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경찰관들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던 학생의 심정은 얼마나 참혹한 상처들로 물들어 있었을까요?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모조리 잃고 손 써볼 기회조차 없이 혼자가 되어야 했던 어린 학생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겨낸다면 어떻게든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단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니 남편 역시 그 학생이 안타까웠는지 도울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했어요. 그렇게 저는 밤새워 고민 끝에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로 찾아가 학생을 만나야겠다. 괜찮겠냐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괜찮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니 학교는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학교 시간에 맞추어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때를 지어 교문 밖으로 나오는 학교 시간. 딱 한 번 보았던 그 학생의 얼굴을 쉽게 찾아내기가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야 했지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혹여 무리지어 나오던 학생들 중 제가 차마 못 보고 놓친 아이가 있었을까 하며 자책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고요한 교문 사이로 걷는 소리마저 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에 그 학생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거리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 학생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생각에 잠긴 건지 바로 옆까지 다가갔는데도 학생의 고개는 바닥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교복 위로 수놓아진 명찰을 확인했어요. 김초록. 이대로 삶을 포기하기엔 이름마저 싱그럽게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저기 학생, 김초록 학생.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지만 막상 그 힘없는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고 나니 긴장이 되더군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내가 끼어들어 아이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건 아닐까? 약국 아줌마? 그런데 그 학생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알아봐주는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더 놀라고 말았어요. 고마운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걷기 시작하는 그 학생의 옆에 나란히 붙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머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뒤엉켜 있었지요. 무턱대고 다짜고짜 인생은 살만하니 힘들어도 버티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맙게도 한참 말없이 걷기만 하던 학생이 먼저 제게 말을 건네왔어요. 어제 말이에요. 약국에서 주신 음료수 거기 그냥 두고 와서 죄송했어요. 사실 그 음료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음료수일 뿐이었고 의미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어제 아줌마가 주시는 바람에 생각났어요. 누가 특별히 좋아하던 음료수도 자주 마시던 음료수도 아니었지만 그 주스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다는 걸요. 엄마랑 오빠는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랑 목욕탕에 가게 되면 머리에 수건을 둘둘 감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마셨던 음료수였거든요. 얼굴에 무슨 팩을 그렇게 오래 하냐면서 다 마셔가는 음료수 캔을 붙잡고 짜증냈었는데 그러지 말걸. 저기요, 아줌마. 어제 경찰에 신고한 거 아줌마가 그러신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도 일부러 저 찾아오신 거겠죠? 저 안 죽겠다는 말 못 드려요.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지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곁으로 꼭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 하나한테 이제 그만 신경 꺼주세요. 어제라는 단어에 한 번, 가족의 추억이 있는 음료수라는 말에 또 한 번, 쿵 하고 떨어졌던 심장이 학생의 마지막 말에 바닥 저 아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신경을 꺼달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그 눈을 들여다보니 처음 만나 두통약 10통을 달라고 말하던 그때의 눈동자보다 더 텅 비어버린 눈빛을 하고 있더군요.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터벅터벅 다시 걸어가는 그 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와 청소를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책장에 꽂혀있던 다이어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일 앞장엔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이 붙어져 있고 그 뒤엔 열심히도 써내려갔던 신혼일기가 한 장 한 장 쓰여 있었습니다. 돌리던 청소기를 멈춰 세우고 그 자리에 서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일기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나 초반 앞장을 읽으며 싱글벙글 웃던 저의 얼굴은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점차 굳어갔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했던 것, 앞으로 함께 꾸려갈 미래를 떠올리며 행복했던 것들이 일기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점점 슬픔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제게는 스스로를 두고두고 원망할 정도로 너무 컸던 그 고통이 그때 당시 써내려갔던 일기를 통해 다시금 실감이 됐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늘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명이 사이좋게 살고 싶었죠. 그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게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 가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학생이 겪고 있을 아픔이 어떨지 더 마음이 쓰였어요. 비록 저는 몸이 아프고 그 학생은 마음이 아픈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학생이 겪어야 할 일이 어떤 길일지 알기에 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더 이상
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리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변하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학생은 저와 자기 사이에 선을 강하게 그어놓은 상태였고 저는 그 아이가 그어놓은 선을 침범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겁이 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말 그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때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요. 짧게 뱉은 그 말에 저의 온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내 작은 두려움 하나를 못 이겨서 그대로 두었다가 아이가 정말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저는 꼼짝없이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괴로워할 것이었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아무런 죄 없는 그 소중한 아이가 이대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지켜봐서는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은 저는 똑같은 시간에 또 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음료수를 들고 갔어요. 그때 약국에서 제가 학생에게 주었던 바로 그 음료수였습니다. 저 멀리 학생의 모습이 보이고 달려가 김철옥! 하고 부르니 그 텅 빈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다시 외면하며 작게 내뱉은 한숨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그때 그 음료수. 철우가 아줌마가 너 귀찮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이 음료수 마실 시간만, 딱 이 음료수 한 캔 비울 시간만 아줌마한테 줄래? 오래전 남편이 제게 말을 붙여버렸었던 방법이 생각나 시도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수법을 겪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어쩌면 초록이에게도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역시나 초록이가 음료수 캔을 한번 쓱 보더니 제 손에서 조심스럽게 낚아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애는 그렇게 손길 한 번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보살펴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료수 캔을 톡하고 금방 따는 초록이는 학교 앞 돌바위 위에 아무렇게나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질세라 그 옆 바닥에 아무렇게나 앉아버리는 저를 초록이가 쳐다봤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그러는데 너 지금은 이모랑 지내고 있다며? 이모는 어떤 분이야? 잘해주셔? 초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모가 정말 바쁜 분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모 가족들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고 형편이 좋지 못한데 그런 상황에도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더 곁에 있기 죄송하다면서 말입니다. 그게 그날의 대화 전부였어요. 초록이가 음료수를 너무 빨리 마셔버려서 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의미였으니까 말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초록이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이라도 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과가 영 없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입을 꾹 닫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던 초록이가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든데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들다며 엉엉 울었으니 말이지요. 저는 그런 초록이를 품에 안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힘들 땐 꼭 힘들다고 누구에게라도 말하라고 말이에요. 혼자 끙끙대며 앓고 살기엔 너는 지금 너무 어려. 힘들면 꼭 힘들다고 털어놔. 그게 누가 됐든 상관없겠지만 아줌마는 되도록이면 초록이 네가 나한테 털어놨으면 좋겠어. 이건 아줌마 경험인데 나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정말 힘든데 기댈 곳이 없었던 때 말이야. 그때 가장 쓸만한 방법이 뭐였는 줄 알아?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오히려 더 가볍게 털어낼 수가 있더라고.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 일에 관심이 없어. 나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왜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나도 가족이 없었거든.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컸거든. 그때가 엄청 어릴 때라 나는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 안 나. 너처럼 마음대로 끝을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았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 내 일기장이 되어 계시더라. 내가 원장님을 정말 귀찮아했거든. 원장님이 내가 자기를 너무 귀찮아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붙잡아 물으시더라고. 자기가 왜 싫으냐고. 근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말 걸지 말라고 또 건방지게 굴었지. 근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아무한테도 하기 싫은 말, 힘들고 괴로운 소리 자기한테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라고 일부러 제일 괴로운 소리를 털어놨어. 역시나 별 말씀 없으셨지. 근데 이상하게 내 속에 개운한 거야. 엄마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것도 아닌데. 철호가, 산다는 거 진짜 별거 없어.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제게도 오랜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초록이가 스르르 몸을 일으켜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텅 빈 눈동자는 여전했습니다. 지금 제일 괴로운 거 말해줄까요? 난 죽을 건데, 엄마 아빠 따라갈 건데, 근데 학교에 오면 공부가 하고 싶어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놓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어차피 곧 여기 없을 나이인데. 웃기죠? 내가 생각해도 웃겨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중인격자인 것 같고 그래요. 그때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게는 희망이 보이는 말이었어요. 그 텅 빈 눈빛은 여전하고 날이 선 말투도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았죠. 저는 초록이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외를 해서 뭘 이루던 이루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안 풀리는 문제 하나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스스로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는 괴로움에서만큼은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외라는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던 초록이도 결국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줌마 공부 잘해요? 저 좀 하는데. 나 약사잖니. 그 말에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음료수를 다 마신 모양이었지요. 저희는 언제 과외를 시작하자는 말도 하지 않은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초록이 과외할 준비를 해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손엔 더 이상 음료수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해요? 초록이의 물음에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좁은 약국 테이블 위에 마주보고 앉아 과일을 빙자한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 아이는 과일을 받다가도 밀려드는 감정에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약국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록이의 과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이모가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형편이 녹록치 못해 많이는 못 드려 죄송하다고 돈을 건네던 이모님께 저는 말했었어요. 아이가 참 똑똑하고 착해서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초록이가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춘기의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자기 방 하나도 없이 1살 차이 사촌 남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도 모자라 집에는 마음 놓고 공부할 공간조차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이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의 마음도 많이 속상했었지요. 결국 이모님과 그리고 초록이와 여러 번의 대화 끝에 그 애를 시험 기간 동안만이라도 약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어디까지나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저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초록이에게 애정어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정이나 자세한 상황은 다르더라도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뭔가 마음이 아픈 것은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버텨내야만 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요. 게다가 오랜 시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저에게 초록이는 한없이 예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제 몸이 아파 망가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했던 제 마음과 초록이의 마음이 아파 스스로 몸까지 아프게 했어야 했던 그 마음이 꼭 저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존재라고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초록이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런 매 순간마다 희망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틈나면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록이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과일을 핑계 삼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록이가 일요일인데도 약국을 찾아왔기에 일어나 반기는데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 아이가 내 생일을 챙겨주러 온 것이더군요. 비싸서 케이크는 못 샀다며 초코파이 5개를 쌓아 올린 귀여운 케이크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았는지 그 마음이 고맙고 귀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마음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초록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은 몰래 선생님 수첩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1등 해도 하나도 안 기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너무 기뻐요. 기뻐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또 1등 하고 싶고 선생님처럼 약사도 되고 싶고 어떡해요 저? 초록이가 마침내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생일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것, 그건 바로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을 비춰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초록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다음을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미친 듯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초록아. 정말 고마워. 내가 더 다음 시험에도 그 다음 시험에도 1등하고 약사가 되던 뭐가 되던 다 하게 해줄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도 또 다음도 계속 상상하고 꿈꾸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알겠지? 정말 그렇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었어요. 공부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워낙 똑똑한 아이라 그대로라면 약대에 입학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믿었으니까요. 심지어는 그 말을 하면서 이미 머리로는 약사가 된 초록이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겨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기만 하던 초록이가 조심스레 제 등을 끌어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작은 손이 꼭 추운 겨울을 힘들게 버텨내고 싹을 틔운 봄날의 새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약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약사가 돼서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가족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가족이 될래요. 그렇게 초록이는 자신보다 먼저 간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고 싶다며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빛나는 아이의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발맞춰주며 진정한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록이가 저를 닮은 약사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러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초록이 역시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과거를 캐내지 않는 이상 더는 그 누구도 초록이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영업 종료 시간 10분 전 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 느닷없이 두통약 10통을 달라던 아이. 그 아이와의 인연이 어느덧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년 전 30이 된 그 아이의 결혼식엔
아이의 간곡한 부탁으로 난생 앉아볼 일 없을 줄만 알았던 혼주석에도 앉아보게 되었죠. 인연을 15년째 이어오면서 남편과도 잘 따르며 지내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는 초록이와 저희의 운명은 때로 참으로 잔혹하고 외로웠지만 그 운명으로 인해 마주잡은 두 손은 그 어떤 때보다 따스합니다. 제 낡은 가운을 빼앗아 입은 채 "저 약사처럼 보여요?" 하고 어색하게 웃어 보이던 순수했던 그 아이는 이제는 제대로 웃는 법을 되찾고 건강한 마음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되찾았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슬아인 초록이를 닮아 눈망울이 빛나는 아들까지 낳았고요. 2주 후엔 그 아이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저는 이번에도 그 아이의 가족 행사에 가족 같은 존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던 저에게 늦게나마 그와 비슷한 행복한 가정이 생긴 것 같아 감격스럽습니다. 지나간 모든 커다란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한 줌 재가 되어 기억 속에 묻혔네요.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 낯선 아줌마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준 우리 초록이에게도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잔잔한 걸음이 되어 새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좋은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꿈을 이룬 저에게 이제 남은 꿈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또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